우리가 뭐가 잘못됐나요? 늙어서 치매 걸리면 어차피 요양원 가실 분 아니에요? 참으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이런 애를 며느리로 들였다니.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고 하지만,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아들 내외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2세 박순자입니다. 제 노년은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인생에서 겪지 않아도 될 큰 일들이 제 삶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6.25 전쟁에서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고아로 학교도 못 가고 고생고생하며 살다 남편을 만난 후 강남 건물 세 채를 마련할 때까지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을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힘들었어도 가족들과 함께 여생을 풍족하게 보내며 제가 모은 재산으로 아이들과 잘 살아가면 나름 행복한 삶을 살다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고아로 자란 저에게 가족이란 의미는 정말 커다란 인생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아들 내외는 자기네 집에 와서 살라고 하더군요. 잘 모시겠다고. 참으로 기뻤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른 채 행복감에 취해 아들네 집에 들어갔네요. 사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사기를 치려던 사람도 있고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현실은 악몽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강남에서 상가 건물, 세 채를 가진 건물주라는 제 재산이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아들은 원래 효자였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엄마, 이번에 첫 월급 받았어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신 갈비 사왔어요. 한 달 월급을 거의 다 써가며 저를 위해 음식을 사오던 아들이었는데 며느리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말이라면 무조건 옳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잘 살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며 내버려 두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어머님은 공부도 제대로 못 하셨다면서요? 어쩌다 이렇게 큰 재산을 모으신 거예요? 아들 내외를 불러 한마디를 하고 싶었지만 잠깐 실수한 걸 거라 믿고 싶어 참았습니다. 남편도 잃었는데 아들 내외랑도 서먹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가 떠오릅니다. 얼마나 다정하고 상냥했던지. 어머님, 제가 맛있는 약과 만들어 왔어요. 어머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매주 주말이면 음식을 해오고 집안일도 도와주겠다며 찾아왔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칭찬이 자자했죠. 형수님, 참 며느리 복 받으셨네요.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결혼식 전날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효도 잘할게요. 친엄마처럼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말은 결혼식이 끝나고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긴 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며느리는 조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 쉬세요. 건물 관리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차피 나중엔 저희에게 주실 거잖아요. 처음엔 미묘한 말투 변화였습니다. 존댓말은 그대로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건방진 뉘앙스가 섞이기 시작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 완전히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아들 집에 들어갈 때 살짝 걱정되긴 했지만 손주들이 할머니랑 같이 산다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괜찮겠지. 내가 좀 참거나 너무 심하면 말하자 싶어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안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입자들과 이야기할 때면 저를 빼고 모든 걸 결정하려 들었고, 제가 없을 때는 아예 자신이 건물 주인 양 행동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쉬세요. 복잡한 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어머님은 무식해서 이런 일 못하실 거예요 라는 거였죠.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들은 전화통화. 엄마,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 재산은 제가 다 알아봤어요. 건물 세 채의 예금까지 제가 차근차근 다 빼올게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효성스러운 모습은 모두 연기였다는 걸. 처음부터 제 재산만 노리고 접근했다는 사실을. 괘씸한 마음이 들고 아들은 며느리의 민낯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말했는데 그걸 또 며느리에게 말했더군요. 어머니, 치매 아니세요? 전 그런 적이 없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우울증약 드시던데 약 부작용은 아니겠죠. 저랑 병원에 가실래요? 하며 절 이상한 취급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또 동네방네 말하고 다녔어요. 동네 창피해서 원. 그리고 나서부터는 아들 내외에게 무슨 말 하기를 꺼리기 시작했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작년 가을 단풍이 절정이었던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지리산 등산을 제안했을 때 가슴 한켠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따라 나섰죠. 어머님, 단풍 구경하러 가요. 저희가 잘 모시고 다닐게요. 오랜만에 보이는 아들의 다정한 미소가 반가웠습니다. 잠시나마 예전의 내 아들로 돌아온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죠. 등산로 초입에서 찍은 사진이 아직도 제 핸드폰에 남아 있습니다. 아들은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며느리는 도시락을 들고 서 있었죠. 마치 행복한 가족처럼 보이는 그 사진이 이제는 저를 섬뜩하게 만듭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등산로 중간 지점, 인적이 드문 곳에 도착했을 때였죠. 어머님, 저희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여기 잠깐만 앉아 계세요. 그들이 사라지고 10분, 20분,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점점 어두워지고 산새 소리만 울려 퍼졌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계획된 일이라는 걸. 아들아, 이러면 안 되는데. 목이 메어왔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나를 이렇게 버리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하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등산객 한 분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날 밤 그 산에서 생각만 해도 몸이 떨립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이러다 곰이라도 나오면 어쩌려고. 그분이 119에 신고해 주셨고, 1시간 뒤 구조대가 저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아들과 며느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어머님, 어디 계셨어요? 저희가 화장실 갔다 와서 보니까 안 계시길래 얼마나 걱정했던지
며느리의 거짓 눈물과 아들의 연기가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들의 다음 계획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이대로 참고만 있으면 제가 정말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네요.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걸까? 베개를 끌어안고 흐느끼다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어린 시절 아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밤새 어린 아들을 끌어안고 울다가 늦은 새벽 잠에 깼네요. 거실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여보, 어머님 재산이 우리 거란 거 알잖아요. 왜 이렇게 질질 끄세요? 쉿 어머니 깨신다. 조용히 좀 이야기해. 근데 어머님이 통장을 꽁꽁 숨기시는데 어떻게? 바보. 이번에 제가 좋은 방법을 알아냈어요. 이번 명절에 가족여행으로 해외여행 가는 걸 어떨까요? 어머님 한글도 잘 모르시는데 외국어는 또 어떻게 아시겠어요? 살짝 두고 저희가 어머니를 못 찾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쩔 수 없이 잃어버리겠다. 한국은 오빠 바쁘니까 빨리 복귀하는 게 좋으니 가까운 데로 찾아볼게요. 그러고 보니 예쁜 바다 보고 싶은데 오키나와 어때요? 어머니, 일본어 모르시죠? 신이 난 며느리가 목소리 톤을 높이며 아들에게 아양을 떨더군요.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여보 관광지는 한국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거기 자동차 없으면 이동 불편하대요. 외곽에 살짝 두고 기다리라 하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중간에 핸드폰 녹음기를 켜고 계속 대화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낳은 자식이고 하나는 가족으로 받아들인 며느리. 내 가족들이 계획적으로 저를 버리고 제 재산을 가져가려고 하하호호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가더군요. 아주 구체적으로요. 괘씸하고 화가 나지만 참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세입자들에 대한 협박도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월세는 제 계좌로 보내세요. 아니면 계약 연장은 물 건너간 줄 아세요. 며느리가 세입자들을 하나둘 만나다니며 협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벌써부터 건물이 자기 거인 양 행패를 부리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한 세입자가 몰래 저를 찾아와 일러준 덕분에 알게 된 사실이었죠. 어머니, 이번에 명절 효도 관광 한번 다녀오시죠. 오키나와가 이 계절에 참 좋대요. 아들의 제안에 전 이미 그들의 계획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죠. CCTV가 있는 곳을 미리 파악하고 녹음기도 준비했습니다. 비상금도 양말에 몰래 숨겼어요. 오키나와 첫날은 평화로웠습니다. 나하 시내를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죠. 그러다 둘째 날, 한참 자가용을 타고 가더니 시골 어귀의 허름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주변 산책을 하자고 하더니 제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잠시만 여기 계세요. 저희가 식당에 뭘 두고 온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아들 내외는 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멀리서 아들이 빌린 렌트차가 가는 걸 봤어요. 배도 고프고 화장실도 가고 싶었지만 벤치를 떠날 순 없었습니다. 아들아, 이번만큼은 내가 돌아오길 기다려볼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널 믿어볼게. 저는 미련이 남아 벤치를 늦게까지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기다림은 절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취객들이 다가와 시비를 걸기도 했고 수상한 사람들이 계속 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인적이 드문 시간이 되자 들짐승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 무서웠습니다. 저는 저희가 갔던 식당 문이 닫히려고 하자 주인에게 달려가 일본어로 아들이 절 버린 것 같다며 경찰서에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어를 한국어보다 잘할 수 있어요. 남편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회사랑 남편이 거래할 때 제가 비서 역할을 하려고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일본에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관심이 적은 아들 내외가 그걸 알 리가 없었죠. 결국 저는 일본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식당 CCTV 영상도 확보했고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도 제출했죠. 한편으로 아들 내외가 일본을 선택해 준 걸 고맙다는 생각도 했네요. 미국처럼 영어를 쓰는 곳이었으면 꼼짝없이 당했을 것 같아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아들 내외는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전 일부러 도쿄로 가서 일본에 사는 친구와 상담을 했어요. 그 친구 아들이 변호사거든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전화 상담을 받고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명백한 유죄. 아들이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전 고민이 되었지만 일단 재판을 하고 그들이 반성하는 부분이 있으면 선처를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겠지만 돈이 문제가 아닌걸요. 결국 저는 소송을 진행했고 법정에서야 저희는 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재판정에서 검사는 충격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지리산에서의 첫 번째 시도, CCTV에 찍힌 그들의 모습, 요양원과 주고받은 이메일, 제 사망보험금 청구 준비까지. 게다가 제가 오키나와에서 녹음한 증인과의 일본어 대화 내용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뻔뻔했죠. 우리가 뭐가 잘못됐나요? 늙어서 치매 걸리면 어차피 요양원 가실 분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 평생 속이시고 일본어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막 이용하신 거 아닌가요? 솔직히 이렇게 보이게 상황을 유도하신 거 아니냐고요. 참으로 기가 막힌 변론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계속 부리며 사실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네, 우울증약 부작용이네 하며 헛소리를 하길래 지난번 사건도 있어서 받아놓은 정신과 진료, 진단서에 정상 판명 나온 걸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결국 둘 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존속유기죄에 더해 살인미수까지 인정된 거죠. 아들은 선처해 주었어요.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하지만 며느리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손주들이 걸리긴 하지만 저런 엄마 밑에서 뭘 배우겠어요. 그리고 아들 내외랑 같이 사는 건 그만두었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겠지만 제 재산을 이롭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며 새롭게 살고 싶어요. 일부의 재산은 고아원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돈 때문에 가족을 잃은 제가 이제는 그 돈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고아 출신인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잃어버리면 얼마나 허망한지. 그래서 더 가족이 소중했는데 이 허망한 마음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네요.
제 재산은 가족들이랑 도란도란 여행 다니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제가 떠날 때 슬퍼하지 말라고 주고 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너무 슬퍼만 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전쟁으로 부모님을 잃었을 때도 비서일을 하며 힘들었을 때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결국 일어서야 하는 건 제 스스로였고 손을 잡고 의지하고 기대고 싶다기보다는 먼저 일어나서 주변 사람들을 끌고 가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허탈함은 계속 간직해 가야겠죠. 제 사연을 듣고 좋은 방안이나 위로의 한 말씀을 댓글을 통해 주시면 소중히 마음 한켠에 간직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80이 넘은 김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더는 혼자 가슴앓이를 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지혜로운 말씀을 나누어 주시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말을 하면서도 많이 답답하네요. 좋은 방안을 알려주시면 올 한 해 운수대통하실 거예요. 제가 늦게 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귀하게 키운 늦둥이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명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든 것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지요. 아니, 어쩌면 그때가 시작이 아니라 인내심의 마지막 방아쇠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명절이 되기 전날, 며느리 혜인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아파요. 기침도 심하고 몸살 기운이 있다면서 제 아들 현우와 손주들만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금이야 오기야 하는 아들 내외인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이고, 쉬어라. 현우한테 전화시키지. 왜 내가 전화까지 하니 많이 힘드니.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코로나 검사도 했는데 음성이긴 한데 그래도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아이들한테 옮길까봐 걱정되고 애들이랑 애기 아빠 먼저 보낼게요. 저도 최대한 가고 싶은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안 좋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거짓이었다는 걸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또 한 번 속아 넘어간 거였지요. 현우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큰손주 민준이가 저에게 달려와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아파서 많이 걱정됐어요. 어제는 아이의 침대에서 못 일어날 정도였대요. 그 말을 들으니 약간의 찝찝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안쓰럽기만 했지요. 평소에도 건강이 약한 편이라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영자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지금 발리에 있더라고요. 며느리 아파서 차례 음식 하느라 병나게 생겼다면서. 아픈 건 아닌 것 같던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희 딸이 핸드폰에 자랑으로 올라온 사진 봤다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영자 씨 딸은 며느리의 친구였고 저희는 아들 결혼식에서 친해져서 간간히 연락하는 사이였어요. 영자 씨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아픈지 알고 아들과 손주 줄 간식부터 차례상 장까지 보고 하루 종일 나물과 전을 만드느라 고장난 몸을 이끌고 숨도 못 돌리고 있었는데 발리라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발리라뇨? 민족 대명절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게다가 거짓말을 한 거라니 정말 괘씸했습니다. 영자 씨에게 사진 좀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받은 사진은 아주 과간이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혜인의 사진. 설날 당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명절 차례상 차리느라 몸살이 났어. 온몸이 쑤셔 잠도 못 자던 그 시간에 저렇게 해변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웃고 있었다니요. 귀하다 생각한 그 예쁜 얼굴이 너무 얄밉고 화가 나는 얼굴로 보이더라고요. 밤새 눈물을 흘리며 고민했습니다. 과거의 서러웠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결혼 초기부터 수많은 경고 신호가 있었는데 제가 눈을 감아버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7년 전 혜인이가 처음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만 해도 얼마나 기대가 컸습니까?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에 다니는 똑똑하고 야무진 며느리. 주변에서 모두들 부러워했었지요. 하지만 결혼식을 준비하면서부터 혜인이의 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전통을례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구시대적이잖아요. 처음 전통을례를 제안했을 때 혜인이가 한 말입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전통을례를 지켜왔고 큰 며느리도 당연히 전통혼례를 했는데 말이죠. 서양식 결혼식이 더 예쁘고 하객들도 더 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 전통혼례는 너무 지루하고 형식적이잖아요. 결국 혜인이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서양식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때 현우가 혜인이의 편을 들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어머니,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너무 고집하지 마세요. 그때부터였을까요? 혜인이가 우리 집안의 전통이나 관습을 하나둘씩 무시하기 시작한 것이 패백 음식도 전부 뷔페 업체에 맡기더니 그나마도 간소화하자고 했습니다. 패백절도 대충 몇 번 하고 끝내버렸죠. 어차피 형식적인 건데 뭐 그리 까다롭게 하시나요?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신혼집을 구할 때는 더 심했습니다. 시댁과 너무 가까우면 불편하다면서 일부러 멀리 집을 알아보더군요. 그것도 모자라 친정 근처로 가고 싶다고. 결국 교통편 때문에 안 된다고 했지만 그때 혜인의 속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시댁은 멀수록 좋다고 했다. 너무 부담 가지지 말아라 라고 제가 마음의 짐을 덜어주기까지 했었어요. 주말마다 찾아뵙겠다던 약속은 채 한 달도 못 가 깨졌습니다. 매번 피곤하다, 약속이 있다, 야근이다. 핑계는 끝이 없었죠.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힘들어 하더니 명절 외에는 발걸음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혜인이가 첫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관계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죠. 하지만 그건 제 오산이었습니다. 임신 중에도 시댁 방문은 뜸했습니다. 입덧이 심하다, 몸이 무겁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말이죠. 친정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녀오면서 말입니다. 어머님, 친정엄마가 임신했을 때
입덧하던 비결을 잘 알아서 그래요. 어머님도 이해해 주세요. 이해. 이 말을 얼마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혜인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친정어머니가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돌아온 대답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머님은 너무 옛날 방식이세요. 저는 현대적인 산후조리를 하고 싶어요. 친정엄마는 제 성향을 잘 아시니까. 그렇게 첫 손주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3주를 보내고 바로 친정으로 가더니 그곳에서 100일까지 지냈습니다. 저는 손주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죠. 어머님, 아기가 아직 너무 어려서 면역력이 약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머님, 아기가 낯을 많이 가려서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예방접종 일정이 있어서 이번 주말은 어려울 것 같아요. 핑계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민준이가 100일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시댁에 오게 되었는데 그날도 혜인이는 2시간 만에 돌아가겠다고 하더군요. 아기가 낯선 환경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소아과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너무 상했습니다. 시어머니 집이 낯선 환경이라니. 그때 100일 축하한다고 놀러온 큰며느리가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때는 달랐죠. 첫애 낳고 친정에서 3일만 있다가 시댁으로 왔었는데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시대가 변했다는 말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 하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민준이가 100일이 지나고 돌이 되어가는 동안 혜인이의 육아 방식은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아기에게 이유식을 시작할 때도 제가 해주겠다고 했더니 어머님, 요즘은 이유식도 전부 영양사가 연구해서 만든 제품으로 먹여요. 집에서 하면 위생도 걱정되고 영양도 불균형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제가 손주를 안아주려고 할 때면 손 소독부터 하셔야 해요. 라고 하더군요. 마치 제가 무슨 세균 덩어리라도 되는 것처럼. 그래도 참았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는데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혜인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돌이 지나고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제가 손주를 귀여워해서 과자 하나 사주려고 하면 어머님, 과자는 안 돼요. 저희는 되도록 설탕을 안 먹이려고 해요. 충치도 생기고 아이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장난감을 사주려고 해도 매번 제지당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교육 방침이 있어서요. 몬테소리 교구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장난감은 아이 발달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손주를 한번 안아보는 것조차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제가 아이에게 해로운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대하더군요. 민준아, 할머니가 안아볼까? 어머님, 지금 낮잠 시간이에요. 아이 생체 리듬이 깨져요. 그러다 둘째 서윤이가 태어났을 때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의 6개월 동안 시댁 방문을 거부하더군요. 어머님, 큰애가 동생을 질투할 수 있어서 조심스러워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니 형제간 적응 기간이 필요하대요. 그동안은 되도록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하지만 친정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녀오는 게 보였습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
친정에서는 아이들과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지. 그러던 어느 날, 큰며느리 영숙이가 절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영숙이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혜인 씨를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젊은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요즘 혜인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영숙이는 한숨을 쉬더니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번 어머님 생신 때도 그랬잖아요. 저희 모두 모여서 축하드리려고 했는데 혜인이는 아이들 학원 스케줄 때문에 못 온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 그날 친구들이랑 펜션 잡아서 놀았더라고요. SNS에 사진도 올렸던데. 영숙이의 말을 듣고 있자니 그동안 참았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습니다. 작년 추석 때도 그랬어요. 아이들 독감이 걱정된다면서 시댁에 나눴으면서 친정 식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다녀왔잖아요. 그것도 모자라 인스타그램에 가족 여행 최고라고 올리고 어머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제서야 제가 몰랐던 일들도 하나둘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사 때 갑자기 민준이가 열이 났다며 못 온다고 했던 날, 사실은 친구들과 스키장을 다녀왔다는 것. 제 칠순잔치 때 아이들 방학 특강이 있다며 일찍 가버린 건 사실 백화점 세일 때문이었다는 것.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혜인 씨가 시댁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영숙이 말이 맞았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기본적인 예의와 도리까지 저버려도 되는 건 아닐 텐데 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혜인의 행동은 다른 젊은 며느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요즘은 혜인이처럼 나도 내 생활을 좀 찾고 싶어요. 라면서 시댁 방문을 차츰 줄여가더군요.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 밤새 이야기꽃을 피우던 그 정겨움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빨리 왔다, 빨리 가기 바쁜 모습만 보입니다. 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더군요. 우리 며느리는 명절 음식도 다 배달시키자고 해. 전통이고 뭐고 없어. 우리 며느리는 아예 해외에서 살면서 영상통화로만 얼굴 비추지. 하지만 혜인이만큼 노골적으로 시댁을 무시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손주들과의 관계였습니다. 할머니가 옛날 얘기 들려준다고. 그런 거 말고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세요.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이요. 애들 입맛에 안 맞을 것 같은데. 손주들과의 추억을 만들고 싶어도 혜인이는 늘 이런 식으로 제지하곤 했습니다. 결국 저는 현우와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아들만큼은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현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구나. 토요일 저녁 퇴근길에 잠시 들르라고 해서 마주 앉았습니다. 혜인이가 엄마를 많이 힘들게 하는구나. 그런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현우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었어요. 왜 어머니는 혜인을 이해하려 하지 않으세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산다고요. 어머니, 세대의 기준으로만 혜인을 판단하시면 그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것도 내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이렇게 말하다니. 현우야,
엄마가 혜인한테 무슨 큰 요구를 한다고 그러니 그저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달라는 것뿐인데 어머니도 많이 변하셨잖아요. 예전에는 더 이해심도 많으시고 너그러우셨는데 요즘은 혜인만 보면 트집 잡으시려고. 결국 그날의 대화는 서로의 마음만 더 상하고 말았습니다. 현우는 혜인의 편만 들면서 마치 제가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어머니, 혜인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직장도 다니고 애들도 키우고 시댁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이 키우면서 혜인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배려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엄마가 문제인가 보구나. 엄마가 너무 구시대적이고 완고하고. 하지만 현우야, 엄마는 그저 목이 메어 더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명절이 다가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혜인가 어떤 핑계를 대려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머님, 이번에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애써 그런 생각을 억누르고 걱정했어요. 기침도 심하고 몸살 기운도 있고 아이들한테 옮길까봐 걱정돼서요. 현우랑 애들만 보내드릴게요. 이번에는 코로나 검사까지 했다면서 음성이 나왔지만 그래도 걱정된다고 하더군요. 목소리도 안 좋게 내면서 제게 전화로 말한 며느리의 말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더군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단순히 화가 난다거나 배신감을 느낀다거나 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혜인의 거짓말을 믿으려 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이웃집 순희 씨가 위로한다고 찾아왔습니다. 준자 씨,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그래요. 우리 며느리도 옆집 할머니가 집에 간 뒤에도 분이 삭혀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현우한테 전화해서 막 뭐라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발리 놀러 간 사진도 며느리 핸드폰에 보냈습니다.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죠. 이렇게까지 해도 분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혜인이에게 사진을 보낸 얼마 후 현우랑 기념품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혜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거짓말도 하고, 어머님 마음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현우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지겠습니다. 정말로요. 명절에도 꼭 참석하고, 손주들도 할머니와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하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혜인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사과는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죄송해요.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 이번 명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작년 제 생일 때도 앞으로는 더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었죠. 하지만 그 뒤로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며느리의 반성과 사과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좀 더 지켜봐야 할까요? 시대가 변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도리와 예의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변화하려 하는 며느리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어쩌면 저도 조금은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의 잘못된 행동을 모두 눈감아줘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을 통해 제게 지혜로운 말씀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화병으로 드러눕고 어영부영 지나다 보니 또 설이네요. 이번엔 또 무슨 핑계를 댈지, 전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답답한 심정입니다. 좋은 조언을 나누어 주시고 올해 운수대통으로 복받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연을 위한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셔요. 감사합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설날, 제 집 현관 앞에서 운명을 만났습니다. 업둥이는 복이라는데 설날 특별한 선물로 최고의 행복을 얻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15년 전 설날, 그날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네요. 당시 저는 33살이었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한 지 2년째였죠. 결혼 생활이 어떻게 끝났는지 말씀드리는 게 아직도 쉽지는 않네요. 결혼 2년 차에 임신을 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남편과 함께 아기 용품 쇼핑을 다니고 태교 음악을 틀어놓고 배 위에서 동화책을 읽어주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7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을 했는데 저희 사무실이 건물 2층이거든요. 평소에도 아무렇지 않게 오르던 익숙한 계단이었는데 그날따라 왜 그리 높아 보이던지 몸이 무거워 계단을 오르다 몸이 기우뚱하고 넘어졌습니다. 갑자기 심한 복통이 왔어요. 화장실에 가보니 출혈이. 119에 실려갔지만 아기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슬플 겨를도 없이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합병증으로 자궁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의사 선생님께서 더 이상 임신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점점 변해갔어요. 술이 늘었고 밤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죠. 어느 날은 만취해서 들어와 처음으로 폭언을 했어요. 넌 이제 애도 못 낳는 불량품이야. 그 말이 결정타였어요. 그날 밤 옷까지만 챙겨서 친정으로 갔죠. 처음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계단은 왜 올라갔을까? 아가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하는 자책이 매일 밤 저를 괴롭혔죠. 산부인과 앞만 지나가도 다리가 후들거렸고 아기 울음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백화점 유아용품 매장 앞도 피해 다녔죠. 그래서 화장품 판매장으로 이직했나 봐요. 적어도 그곳에선 아기들과 직접적으로 많이 마주치지 않아도 되니까. 친구들은 위로한다고 재혼을 권했어요. 아직 젊은데 새로 시작하면 되지. 무자식이 상팔자야?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도 그 사람에게 제 상처를 보여준다는 것도 무서웠어요.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죠. 나는 영원히 엄마가 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특히 명절이 다가올 때면 더 힘들었어요.
조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씁쓸하게 웃었죠. 그날도 설날 특별 영업이었어요. 백화점은 명절이라고 특별히 바빴죠. 휴일 수당도 있고 해서 자원했어요. 어차피 집에 있어봤자 혼자 있는 것보다 나았으니까요. 부모님께는 안 간 지 좀 되었어요. 우울증이 왔거든요.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퇴근했어요. 12시간 넘게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는 퉁퉁 부었고 어깨는 천근만근이었죠. 화장품 진열대를 옮기느라 허리도 아팠고요. 집에 가서 뜨거운 물로 발이나 담가야겠다 생각하면서 터덜터덜 걸어왔어요. 그날따라 엘리베이터도 고장나서 4층까지 걸어 올라갔어요. 숨이 턱까지 차서 집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숨을 고르시는데 현관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희미한 고양이 울음소리 같았어요.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분명 아기 울음소리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방금 집에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그때 든 생각이 혹시 내 귀가 잘못된 걸까? 환청일까? 였어요. 지림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설날 밤, 빨간 담요에 둘둘 말린 갓난아기가 바구니 안에서 울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매서운 한파가 불어오는데 눈송이가 하늘하늘 내리고 달빛에 반짝이는 눈 위에 놓인 빨간 바구니.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들었을 때 그 작은 몸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바구니 안에는 쪽지 하나가 전부였어요. 구겨진 영수증 뒷면에 연필로 힘없이 쓴 글씨. 잘 키워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먼저 병원에 가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본능적으로 아기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욕실에서 따뜻한 물을 받아 아기를 조심스럽게 씻겼어요. 체온계로 열을 재보니 35도,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었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제 이불로 꽁꽁 싸매 안아줬어요. 그제야 아기가 울음을 그치더라고요. 까만 눈동자로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기다려왔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경찰에 신고는 했어요. 하지만 설날이라 그런지 경찰이 오는데도 시간이 걸렸죠. 그 시간 동안 저는 아기를 안고 거실을 계속 서성거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눈, 그리고 제 품에 안긴 작은 생명.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경찰이 왔을 때 아기는 제 품에서 포근히 잠들어 있었어요. CCTV를 확인하려 했지만 고장 나 있었고 목격자도 없었죠. 주변 병원들도 다 문을 닫은 상태였고 결국 응급실로 가게 됐어요. 응급실 의사 선생님께서 아기를 살펴보시더니 건강한 남자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분노, 슬픔, 아니면 연민?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경찰은 일단 아기를 보호소로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울면서 말했죠. 제가 며칠만이라도 돌볼 수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운명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영수증 편지를 경찰이 조사했지만 사용자는 중학생이었고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더라고요. 며칠 후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기를 보육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아기와 함께 지내면서 이미 제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나 봐요.
그날 밤 아기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독신 여성의 월급쟁이에. 게다가 저는 이혼녀였잖아요. 하지만 그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잡았을 때 이상한 확신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내가 키워야 해. 다음 날 아침 친정에 갔어요. 어머니께 모든 걸 털어놓았죠. 어머니는 대성통곡하셨어요. 미친 거 아니냐? 이혼녀가 남의 애를 키운다고? 내가 무슨 수로? 동생들도 말렸어요. 언니, 현실을 봐. 월급쟁이가 혼자서 어떻게 애를 키워?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엄마, 이 아이는 운명처럼 내게 왔어요.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것도, 이혼을 하게 된 것도 어쩌면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는지도 몰라요. 결국 입양 절차를 밟았어요. 아이 이름은 은성이라고 지었죠. 은혜로운 별이 되어달라는 뜻으로요. 제가 그 아이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저를 선택한 것 같았거든요.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저를 찾아온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사에는 휴직 신청을 냈고 친정에서 살림을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입양을 반대하셨지만 은성이를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시더라고요. 특히 은성이가 할머니를 보면 해맑게 웃을 때면 어머니도 따뜻한 눈으로 보시게 됐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육아 경험이 전혀 없었거든요. 밤중에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육아책을 한 손으로 펼쳐보고 기저귀 갈 때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하고 특히 은성이가 처음 열이 났을 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새벽 2시에 갑자기 고열이 나서 경련을 일으켰거든요. 혼자서 택시를 잡아타고 응급실로 달려갔죠. 119를 부를 생각도 못했어요. 그저 아이를 꼭 안고 제발, 제발 하면서 눈물만 흘렸어요. 다행히 은성이는 금방 회복됐지만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서툰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될 자격이 있을까? 휴직이 끝나고 회사로 복귀했을 때 또 다른 시련이 시작됐어요. 아침 일찍 어린이집에 맡기고 밤늦게 데리러 가고 은성이가 아플 때마다 휴가를 써야 했죠. 상사의 눈치는 날카로워졌고 월급은 늘 부족했어요. 게다가 은성이가 2살이 되면서 또래보다 빨리 말을 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은성이가 너무 특별해요 라고 하실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혹시 입양하라는 게 들통나진 않을까? 은성이가 상처받진 않을까? 아이가 말귀를 잘 알아들을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어요. 3살 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어린이집 발표회 날이었는데 다른 아이들은 모두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무대에 올랐죠. 은성이는 혼자였어요. 제가 중요한 거래처 미팅 때문에 늦게 도착했거든요. 그때 은성이가 마이크를 잡더니 우리 엄마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엄마는 저를 제일 사랑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객석에서 똘망똘망한 아이의 말을 듣고 기특하다. 귀엽고 야무지네. 하는 함성과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뒤늦게 도착한 저는 무대 뒤에서 한참을 울었죠.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그날 밤 은성이를 재우면서 물어봤어요. 은성아, 엄마가 늦게 와서 미안해. 그랬더니 은성이가 제 얼굴을 살포시 만지며 말하더군요. 엄마, 울지 마요. 전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 순수한 눈빛을 보면서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더라고요. 대신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4살이 되면서 은성이의 특별한 면이 더 뚜렷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은성이가 갑자기 울면서 저를 깨웠죠. 엄마, 김할머니가 위험해요. 옆집 김할머니 얘기였어요. 그때는 그냥 악몽 꿨나 보다 하고 달래서 재웠는데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구급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김할머니가 새벽에 쓰러지셨대요. 다행히 아들분이 아침 일찍 들르셨다가 발견하셔서 큰 일은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은성이의 말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됐어요. 특히 5살 때 있었던 일은 아직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는데 은성이가 갑자기 제 양복 재킷을 잡아당기더니 엄마, 오늘은 백화점에 가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이상한 예감을 자주 이야기하던 은성이라 이번에는 팀장님께 몸이 안 좋다고 연락드리고 휴가를 냈어요. 그리고 오후 2시 TV에서 속보가 나오더군요. 제가 일하던 백화점 지하 1층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는. 그것도 하필 제가 늘 서 있던 자리였어요. 그날 밤 은성이를 꼭 안고 울었어요. 우리 은성이가 엄마 목숨을 구했구나. 그러자 은성이가 해맑게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엄마, 저는 매일 밤 꿈을 꿔요.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꼭 알려드릴게요. 6살 은성이에게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유치원에서 은성이가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거든요. 알고 보니 한 아이 어머니가 은성이가 입양하라는 걸 다른 학부모들에게 퍼뜨린 거예요. 쟤는 버려진 애래. 엄마도 없는 애랑 놀지 마. 그날 은성이를 데리러 갔을 때 구석에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평소 장난꾸러기인 은성이가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집에 오는 길에 물었죠. 은성아, 무슨 일 있었어? 한참을 망설이다 은성이가 물었어요. 엄마, 나는 버려진 아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길가에 차를 세우고 은성이를 꼭 안았죠. 은성아, 넌 버려진 게 아니야. 하늘이 우리 은성이를 특별히 골라서 엄마한테 보내준 거야. 그래서 아주 특별한 날, 설날에 우리가 만난 거고, 우리 은성이는 다른 아이들이 못 보는 것도 볼 수 있고, 엄마를 살려주기도 하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그날 밤, 은성이가 제 방에서 잠들 때까지 안아줬어요. 잠든 은성이의 눈가에 눈물이 말라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키우는 게 맞나 싶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은성이가 해맑게 웃으며 엄마, 사랑해요. 하고 안겨오는데 그 순간 모든 고민이 녹아내렸어요. 7살이 되던 해, 여름. 운명이 또 한 번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어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죠. 은성이가 시리얼을 먹다가 불쑥 말하더군요. 엄마, 이 번호 써보세요. 72, 23, 27, 35, 42점. 응? 무슨 번호야? 그냥요. 꿈에서 봤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숫자들이요. 그날 퇴근길에 복권방에 들렀어요. 평소에는 복권 같은 건 사본 적도 없었는데 은성이가 불러준 번호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5,000원어치 샀어요. 토요일 밤 TV 앞에서 당첨 번호를 확인하는데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1등, 40억.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기쁨?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죠. 이 돈으로 은성이를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이 돈이 우리 사이를 망치진 않을까? 그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이웃들이 갑자기 친근하게 굴더군요. 역시 은성이는 복덩이야. 그 애는 하늘이 준 선물이야. 유치원에서 따돌리던 그 학부모도 이제는 은성이를 제 아이와 놀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돈 하나로 바뀌는 사람의 태도에 사람을 점점 믿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은성이가 제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이사 가면 안 돼요? 왜? 여기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눈으로 볼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은성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사람들의 달라진 시선을 느끼고 있었나 봐요. 4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한 달 내내 고민했어요. 밤마다 은성이 방에 들어가 자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죠.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기는 힘들어 보였어요. 로또 당첨된 싱글맘, 입양한 엄마가 로또 당첨. 이런 소문들이 은성이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았거든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은성이가 다니던 학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은성이가 울면서 집에 왔더라고요. 엄마, 애들이 자꾸 물어봐요. 우리 로또 당첨된 거 맞냐고. 우리 집에 놀러 가도 되냐고. 그때 은성이의 슬픈 눈빛을 보면서 결심했어요. 일주일 동안 강남의 모든 학군을 돌아다녔어요. 부동산을 찾아다니면서 학교 정보도 알아보고 학원가도 둘러보고 각 동네의 특성이며 주변 환경까지 꼼꼼히 체크했죠. 대치동은 교육열이 너무 과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도 10시, 11시까지 학원을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죠. 청담동은 너무 화려했어요. 초등학생들이 명품 가방을 메고 다닌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고민 끝에 압구정동의 한적한 주택가로 결정했어요. 크진 않지만 조용한 주택가에 작지만 마당도 있는 집. 은성이가 좋아할 만한 곳이었죠. 2층짜리 단독주택을 계약했는데 전생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어요. 대출도 끼고 시세에 낮아 투자성이 좋다는 말에 큰 마음 먹고 계약했어요. 그런데 그 집을 사니 계속 시세가 오르기 시작해서 저희는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사 날 은성이가 새 집 정원에서 폴짝폴짝 뛰어다녔어요. 작은 연못도 있고 벚나무도 있는 정원이었거든요. 엄마, 여기 진짜 예뻐요. 하고 좋아하는 은성이를 보면서 이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겠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돈이 있다고 모든 게 해결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새로운 고민이 시작됐어요. 첫 학부모 모임에서부터 느꼈어요. 아, 여기는 다른 세상이구나. 모두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고 대화 주제도 달랐어요. 해외 별장 이야기, 골프 회원권 이야기. 저는 그저 웃으며 듣기만 했죠. 처음에는 로또 당첨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더니 제가 싱글맘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달라지더라고요. 은근히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학부모 모임 날짜를 저한테만 알려주지 않는다거나 저 애 입양하래. 돈은 있어도 집안이 못되지. 로또 당첨된 싱글맘이래. 애 아빠는 누군지도 모른대. 이런 말들이 은성이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특히 은성이의 9살 생일. 잊을 수 없는 상처예요. 30명의 친구들에게 초대장을 돌렸는데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케이크를 앞에 두고 둘이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은성이가 제 손을 꼭 잡더니 이러더군요. 엄마, 울지 마요. 나는 엄마랑 둘이서도 좋아요. 우리끼리만의 파티도 재미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성숙한 위로가 9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반 아이들이 은성이를 따돌리기 시작했거든요. 알고 보니 한 아이 어머니가 은성이는 버려진 아이라서 문제가 있을 거야. 같이 놀지 마. 라고 했다더군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울면서 호소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학부모들 사이의 일에는 개입하기 어렵네요. 였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성이가 제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가 부자라서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다들 우리를 싫어하죠?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은성이를 꼭 안아줄 수밖에. 하지만 은성이는 그 와중에도 늘 밝았어요. 오히려 저를 위로하더군요. 엄마, 괜찮아요. 나는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때 되면 다들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얼마나 특별한 아이인지. 13살 때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제 생일이었는데 은성이가 아침부터 어디론가 나가더니 저녁 늦게야 돌아왔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죠. 엄마, 이거 제가 처음으로 제 돈으로 산 선물이에요. 열어보니 작은 진주 귀걸이. 알고 보니 은성이가 몰래 개발한 게임 앱으로 번 돈으로 산 거였어요. 기특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저 나이에 벌써 돈을 벌 생각을 하다니. 하지만 은성이의 재능은 놀라웠어요. 14살에는 학교 과학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AI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더군요. 심사위원들이 모두 놀랐대요. 이런 수준의 프로그래밍을 중학생이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15살의 은성이가 제게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엄마, 저 회사 차리고 싶어요. AI 기술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거였죠. 처음엔 반대했어요. 너무 이른 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은성아, 너무 이른 거 아닐까? 하고 물었더니 은성이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매일 밤 꿈에서 미래를 봐요. 제가 만든 AI가 전 세계 아이들의 교육을 바꾸는 걸 봤어요. 특히 저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 진지한 눈빛을 보면서 문득 설날 밤 현관 앞에서 처음 만났던 그 까만 눈동자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지금도 그 눈빛만큼은 전혀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투자자들도 은성이의 능력을 알아봤어요. 첫 투자 설명회에서 50억을 유치했죠. 16살의 CEO.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최연소 IT 기업가의 탄생. 로또 당첨 싱글맘의 아들. IT 신화를 쓰다. 하지만 그때도 시련은 있었어요. 은성이의 입양 사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거예요. 기자들이 달려들어 친부모를 찾고 싶지 않냐고 물었죠. 그때 은성이가 당당하게 답했어요. 제 어머니는 한 분뿐입니다. 15년 전 설날 저를 선택해 주신 분. 그분이 제 유일한 어머니예요. 제가 이렇게 된 것도 모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다른 누군가가 저를 데려갔다면 저는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인터뷰 이후로 전국의 입양 가정들이 은성이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입양을 고민하는 부모들, 자신이 입양아인 걸 고민하는 아이들. 은성이는 그들 모두에게 답장을 썼죠. 그리고 입양 가정을 위한 재단도 설립했고요. 18배는 회사가 유니콘 기업이 됐어요. 20살 은성이의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했죠. 시가총액 2조, 주식이 공모되자마자 10배 이상 올랐어요. 언론에서는 최연소 억만장자 탄생이라고 떠들썩했죠. 그리고 얼마 전 은성이가 제게 깜짝 선물을 했어요. 압구정동에 새 집을 장만한 거예요. 변두리가 아닌 역과 가깝지만 조용한 골목에 새로 지은 근사한 집. 그리고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더라고요.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그러면서 안겨오는데 15년 전 그 설날 밤이 떠올랐어요. 얼마 전에 은성이가 물었어요. 엄마,
그때 왜 저를 키우기로 하셨어요? 다들 말렸을 텐데 잠시 생각하다 답했죠. 운명이었던 것 같아.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너를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나 봐. 내가 내게 온 건 우리 둘 다를 위한 선물이었어. 은성이가 환하게 웃더군요. 엄마, 저도 그래요. 제가 그날 밤 다른 집이 아닌 엄마 집 앞에 놓인 것도 운명이었나 봐요. 우리가 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알아요. 제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건 엄마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걸. 여러분, 사랑은 정말 피가 아닌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택이 때론 우리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꿔놓는지 제 이야기가 증명해주고 있네요. 이제 새벽이 다가오는군요. 오늘 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은성이 같은 특별한 인연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입양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새로운 가족의 시작은 두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만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아름다운 선물을 받기도 하죠. 여러분의 삶에도 은성이 같은 특별한 인연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셨다면 예상치 못한 순간으로 삶이 바뀐 순간이 있는지 여러분도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아요, 구독은 다음 사연을 위한 밑거름이 되니 버튼 한번 누르시고 복 받는 하루 되세요.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